영성을 했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단어죠. 감정정화. 감정정화, 무의식정화는 영적인 길을 감에 있어서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하게 되면 감이 잘 안 잡혀서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감정 정화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해 오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감정 정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더니 더 빠르게 정화가 됐고, 이 방법을 여기에다 적용을 했더니 더 효과가 있었고, 이런 여러 꿀팁들과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까지 말해보는 감정 정화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정 정화는 나에게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껴주며 해소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여태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억누르지 않는 건 어떤 건지 더더욱 모르겠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우선 감정 정화를 하려면 나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제일 첫 번째예요. 내가 감정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감정 정화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거울 볼 때랑 똑같아요. 거울 볼 때 딱 달라붙어서 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나와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거울을 봐야 내 얼굴도 보이고 내 몸도 보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울에 딱 달라붙어서 코 박고 보면 어떤가요? 내 얼굴이 보이기는커녕 무슨 형태인지조차 전혀 감도 안 잡, 전부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화의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좀 떨어져 있어야지 비로소 나에게 올라온 감정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깊은 감정인지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감정과 내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을 느낀답시고 화를 막 내버리면 화난 감정이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난 분리된 자아에게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불난 곳에 진압하기는커녕 막 휘발유 부어서 불을 더 크게 키우는 꼴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나에게서 해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더 똘똘 뭉쳐져서 내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을 꽉 막게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감정과 나를 떨어뜨리는 연습. 이렇게 우선 말로라도 내뱉어 보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왔을 때 와, 나 지금 진짜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지금 잼몽이가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요.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감정에 함락되지 말고 최대한 그 감정과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감정을 외부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그 감정과 나를 확실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화를 내는 인간적인 잼몽이의 상황과 동시에 이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오로지 감정을 느끼는 나, 의식하는 자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감정을 분리시키고 관찰자 입장으로 이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이 상황을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감정을 저랑 분리시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어려웠어서 화가 올라오는 대로 다 냈다가는 제가 간신히 붙잡고 있는 저의 의식 한 가닥마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전부 감정을 쏟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꿀팁은 저는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 감정의 형태를 대략 만들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정을 이미지로 하나 대략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보면 슬픔이, 행복이, 화남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감정마다 다르게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아님 그냥 검정색의 뭉뚱그려진 형태의 나 슬픔이, 나 짜증이, 나 수치심 이렇게 이름을 이마에 딱딱 붙여놔도 되고 자신이 했을 때 편한 걸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검정색의 두루뭉실한 형태를 만들고 슬픔이, 수치심 이렇게 이름만 붙여줄 때도 있었고 뭐 아니면 특징이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기심과 질투심은 팔짱을 낀 상태에서
막 위아래로 아니 꽂게 쳐다보면서 입을 뾰루통하게 내밀고 있다든지 이렇게 감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살려서 이미지화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오면 내가 아니라 이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는 이 시기심의 아이가 이 상황에서 A를 시기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뒤로는 굳이 이미지화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 감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건 다들 이미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너 울면 안 돼. 울고 땡깡 부리고 칭얼거리면 너 나쁜 어린이야. 이렇게 말 안 듣고 계속 뗐으면 너 엄마가 버리고 간다. 이런 말들 익숙하시나요? 저는 꽤 많이 들었는데 이렇듯 나의 감정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포용되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이 감정이 이미 나쁘다고 정의 내려지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든 버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 노래 있죠.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낙오되는 거야. 무조건 참아야 돼. 어떻게 내가 내 감정만 생각해. 그건 이기적인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여전히 자이든 타이든 억누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항상 억눌러 왔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억누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억누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최대한 그 감정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봐 줬어요. 화가 나는데 지금 우선 바쁘니까 화난 감정을 우선 제쳐두고 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났으면 잠깐 화장실을 가서 손이라도 씻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냈고 그때 그 감정과 같이 동반되는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먹이 쥐어진다든지 심장이 막 조여오는 갑갑함이라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등등 이런 몸의 증상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봤어요. 이 작업이 아주 세밀한 작업입니다. 여태까지는 화가 난 아이를 맨날 담요로 눈에 안 보이게 확 덮어버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가가서 그 아이의 모습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아이를 여태 해왔듯이 외부적인 뭔가를 해서 그 아이를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가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감정이 그 아이가 뭘 하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를 그 감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감정이 그 아이가 울든 말든 무심하게 팔짱 끼고 서서 남의 일인 것 마냥 그냥 이렇게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 아이는 화가 나면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구나. 이렇게 먼저 눈에 보여지는 행동들부터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혹은 나와 같이 막 화를 내주며 그 사람을 같이 욕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플 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한참을 토닥여줄, 나와 언제이고 같이 있어줄,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존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남들처럼 동그랗지 않고 모나고 세모난 사람이어도 이 존재는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나를 사랑해줄 존재이구나. 그런 존재가 항상 나의 곁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게 어떤 아픔이었던 툭툭 털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들을 온전히 존중해주고 그저 그 감정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보채거나 윽박지르거나 뭔가를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감정이 스스로 추스려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아이를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은 맥락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과 온전히 같이 있어주면서 동시에 이 감정을 후딱 이제 빨리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도장 깨기 식으로 감정을 대하고 정화하기 시작하면 감정 정화에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우리가 감정 정화를 할 때 솔직히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든 힘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나도 살고 싶으니까 이를 갈며 빠득빠득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솔직히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 이 감정 정화 작업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 이 감정들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도통 나를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화가 납니다. 심지어 감정 정화를 열심히 하는데 이 감정이 한 달이 되어도 여전히 나한테서 안 사라지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감정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라는데 그게 되기는커녕 다시 이 감정한테 윽박지르게 되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또 매섭게 몰아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 아이를 이 감정을 내가 다시 가해하게 돼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들은 상처받은 감정들입니다. 다치고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이미 골마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작은 행동에도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기견 아이들 앞에서 손을 위로 올리는 행위는 다시금 그 아이를 공포심에 몰아넣는 충분한 행위가 됩니다. 감정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그 감정이 수학 문제 풀듯이 바로 풀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식이 아닌 감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다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디고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을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그저 같이 그 감정, 그 아이 옆에 함께 있어주면 못 그칠 것 같던 눈물을 마지막으로 닦으면서 이제는 충분히 울었다고 덕분에 자신이 빚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히 웃으면서 자신한테 작별 인사를 건네올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감정들을 분리된 자아들을 정화하고 나면 이렇게 빗으로 올라가는 영상이랑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들리거든요. 목소리로 들릴 때도 있는데 거진 직감으로 들려요. 그래서 빗으로 가기 전에 혹은 빗으로 올라가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빗으로 가게 되었어.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환한 빗으로 올라가듯이 너 또한 너의 앞날도 이제 환하고 눈부신 꽃길로만 가득할 거야. 안녕.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는 너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너에게 소중한 존재들을 너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해 라고 말하고 가기도 합니다. 여튼 그 감정들을, 그 분리된 자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충분히 너가 울고 싶은 만큼 여기서 언제든지 울어도 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만이 그제서야 감정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저절로 속도도 붙게 되어서 감정정화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위의 방법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정화 작업이 진짜 제자리 걸음이다. 진전이 없다. 이럴 때 저는 거울 명상이랑 감정 글쓰기를 했어요. 거울 명상은 김상우 선생님의 거울 명상을 했고요. 이 거울 명상을 꾸준히 하면 더 좋지만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들 중에 특히 이 감정은 엄청 크고 깊다. 뭐 예를 들어 엄청나게 한이 맺힌 감정, 원한 살기를 띠고 있거나 카르마와 업장과 관련된 뿌리 깊은 감정들은 이게 확실히 다른 감정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유독 그럴 때마다 더 감정 정화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감정 정화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감정 글쓰기입니다. 나에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지금 수치심이구나 하고 그냥 감정을 올라오는 대로 느끼면 좀 두루뭉실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감정이 어떤 신념을 붙들고 있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왜곡해서 본 거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항상 이렇게 수치스러워 하는 거지? 이렇게 그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들어가야 내가 무엇을 놓쳤고 어떤 부분을 왜곡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화하면 되니까 당연히 감정 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붙겠죠. 감정 글쓰기는 쉽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냥 막 적는 거예요. 입에서 생각 없이 필터 거치지 않고 이 감정이 하는 모든 말들을 종이에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그 감정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내가 보게 돼요. 그 화난 감정이, 그 화가 난 분리된 자아가 자신만의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대하게 된 잘못된 믿음들과 상처들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감정 온전히 느껴주기. 우리가 어떤 투명 용액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색소 한 방울을 넣으면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완전 바뀌잖아요. 그때 흰색 휴지를 한 장 떨어뜨리게 되면 그 휴지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그냥 그 물에 푹 적셔지죠. 색도 완전 그 색으로 변하고 휴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저한테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물을 생각했고 그곳으로 저를 온전히 떨어뜨렸어요. 아무리 수심이 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검은 물속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곳에 저를 풍덩 담궜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숨도 잘 안 쉬면서 그 공간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계속 가라앉았어요. 당연히 무섭고 두려웠죠. 이 감정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영영 못 깨어나면 어쩌지? 이대로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나에게 올라오는 이 감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짐작조차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그 바닥이 어딘지 알면 더는 무서운 미지의 분야가 아니게 됩니다. 제가 저한테 올라오는 감정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오롯이 마주하고 느끼며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거듭할수록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감정들이 나를 잡아먹을지 무섭게 덮쳐오더라도 정작 나를 잡아먹지는 못하는구나. 심지어 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사그라드는구나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여태 내가 쫓기고 있던 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그림자가 실은 초파리의 그림자였구나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빛의 각도에 따라 그 그림자가 실제 크기보다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는 괴물처럼 흉측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감정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냅다 뛴 거예요. 눈 질끈 감아버리고. 근데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괴물 그림자가 도대체 뭐였는지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건 결국 초파리 그림자였어요. 초파리 그림자를 잘못 보고 여태 무섭다며 계속 도망쳐 다녔던 거였어요. 이제는 실체가 뭐였는지 알았으니까 그 그림자랑 비슷한 게 또 내 눈에 보였더라도 과거의 일을 지혜 삼고 그때의 나를 용기 삼아 다시 이 그림자는 또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가서 확인해보면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 감정을 오롯이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에 저를 풍덩 담그면서 그때 당시에 또 엄청나게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무한 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최대한 의식하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느낀다고는 하나 솔직히 100% 완벽하게 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나는 외부적으로 마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회의를 간다든지 이 보고서를 지금 작성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 정화를 하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을 다시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살아나게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집중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느끼다 보면 한 차례 이 감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멈추지 않고 다시 아까의 그 화났던 상황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그럼 또 느끼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 내가 이 화났던 감정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감정이 일렁이지 않고 이 상황만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대로 재생시키는 걸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너무 기운도 없고 울적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분명 저한테 도움을 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상황상 여의치 못해서 감정을 못 느끼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감정 정화 작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 올라온 감정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무한 재생하는 건 정화는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저 그때 나한테 올라온 감정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온전히 느끼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잘 안 올라온다고, 잘 안 느껴진다고, 또는 이 감정이 나한테 올라온 김에 전부 뿌리째 정화해버리겠다고 내가 이 감정을 의지를 사용해서 더 깊게 파고들면서 정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정이 10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걸 더 잘 느끼겠다고 이 감정을 나 혼자 80까지 파고들어서 감정을 느끼지도 말고 이 감정이 원래는 80인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는 10밖에 안 느껴지네? 이상하네? 내가 나머지 70%까지 다 느껴버려야지? 하고 앞장서서 나가지도 말고 현재 나에게 올라온 감정이 10이다. 10의 강도로 나에게 올라온다. 하면 무리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나에게 지금 올라오는 그 10의 강도만 감정을 느끼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어련히 나머지 감정들이 베일을 드러내어 내 삶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나에게 또 찾아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이렇게 모든 걸 빠득빠득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모든 일은 나의 상위 존재인 상위 자아와 근원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을 그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명상을 하고 감정 정화를 하면서부터 제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제 삶을 끌고 가는 주체자가 아니라 삶이 나를 향해 던지는 무차별한 공격들에 아파서 눈물 짓고 있으면서도 그저 다 맞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숨어야 하는지도,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도, 어떻게 나를 치료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번만큼은 이 슬픔이 나를 모른 척하고 비껴가기를, 이 행복이 더 이상 나와 멀어지지 않기를 그저 빌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저는 항상 피해자였는데 영적인 길을 가고 감정 정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제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는 주체자가 되어져 있었고 삶이 나에게 보내는 공격들이 실은 공격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상의자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같이 영적인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 서로 화이팅 하면서 같이 길 잃지 않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